한국의 만화 팬들에게 특히 웹툰으로 만화를 먼저 접한 세대에게 편집자란 개념은 많이 생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웹툰에선 네이버 웹툰의 김중구 대표님이 유명하지만 최근 포털의 경우 작가의 권리는 거의 에이전시에 맡기는지라 생소한 건 여전하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만화 작품에 반드시 편집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그 역할은 작품, 출판사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애프터눈처럼 대박 작가의 방침에 맞춰 작품의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소년 점프, 소년 썬데이처럼 편집자가 전권을 쥐고 스토리, 캐릭터까지 관여하는 경우도 있죠. 만화가 지망상에 온 걸 받아서 검토하거나 등단도 안 한 신인을 발굴하거나 연재 중이거나 예전에 연재했던 작가를 관리하는 일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스파이 패밀리의 엔도 탈체를 키운 린 시에이시처럼 수십 년간 매니지먼트하는 일도 있죠. 때로는 직접 캐릭터를 만들거나 스토리를 짜거나 아예 작품의 방향성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건 소설, 수필 분야와는 차별된 차이점이기도 한데요. 소설이나 수필의 경우 편집자의 역할은 작가의 관리 그리고 단행본의 기획이 전부지만 만화의 경우에는 인력 관리는 기본이고 작품의 분석 및 개선점 도출 혹은 나루토처럼 캐릭터나 스토리를 직접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선 소설, 수필보다 만화 편집자들이 고학력이고 일부러 고학력자들만 골라 뽑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지요. 이건 고학력자들이 스토리를 잘 쓸 거란 편견이라기보다는 일본 3대 만화 잡지에 부활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학벌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년 매거진을 제대로 된 잡지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데프콘, C가 아니라 키바야시 씨는 와세다 대학이며 썬데이를 그나마 부활시켰다는 평을 받는 이치하라 타케노리도 도쿄 4대학 안에 들어간다는 세이케이 대학 출신이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점프의 황금길 만들었단 토리시마 카즈이코는 게이오 기즈쿠 대학 출신입니다. 다른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바로 토리시마 카즈이코일 겁니다. 일본 만화사에 길이 남을 정도의 업적을 세운 사람이며 한국의 만화 팬들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토리시마 씨는 알 정도로 입지적인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는 1980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일본 서브컬처의 최전성기를 이끈 주축 중 한 명이며 정말 만화 같은 활약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토리시마 씨는 1976년에 슈에이샤에 입사, 소년전부 편집부에 배속됩니다. 그는 책을 아주 좋아하긴 하지만 만화는 거의 손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가 만화 편집자가 된 이유는 순전히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토리시마 씨는 본인 내성적인 성격에 책을 좋아하는 것 외에는 장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상력이 부족한 편이라 작가가 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책의 편집자가 적성에 맞겠다 싶어 슈에이샤에 입사한 건데 정작 그가 지원했던 월간 플레이보이 일본어판은 떨어지고 평소엔 관심도 없던 만화 전문 점프 편집부에 배속이 된 겁니다. 그래도 일본 최고봉인 점프 편집부니 다행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때는 점프가 인기 최고는커녕 전성기도 아니던 시절이죠. 그는 이때부터 만화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민이 많았지요. 우선 토리시마 씨의 성향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점프의 만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소년 썬데이의 간판 작가 아다치 미츠루의 주목인 러브 코미디 고단샤의 소년 매거진에 연재되는 치바 테치아의 성장 드라마 나는 테페이 같은 작품이 더 맞았지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 소설을 많이 읽는 사람이 흔히 빠지기 쉬운 패턴이며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리시마 씨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편집부의 상사는 일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 우선 점프의 만화 읽어봐라 라고 권하지만 정작 그가 만화 읽어보니 재미가 없었죠. 실제로 당시 점프의 만화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으며 토리시마 씨의 취향과도 안 맞았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당시 소년 점프의 만화는 자극적인 소재를 골라서 그 소재를 회차마다 반복하는 형식이었죠. 반면 소년 썬데이, 소년 매거진에 연재되는 만화들은 스토리를 중심에 두거나 설득력 있는 캐릭터의 에피소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했지요. 방식의 차이가 있다면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회사의 방침에 맞추되 자신의 장점을 녹여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토리시마 씨는 첫 담당이었던 히라마츠 신지의 도베르만 형사의 개조에 들어갑니다. 당시 도베르만 형사는 아케이드에서 순위가 점점 추락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토리시마 씨는 히라마츠 씨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만화를 바꿔나가죠. 도베르만 형사는 형사가 나쁜 놈을 체포하는 게 아니라 잔인하게 쏴 죽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는 다크 히어로였죠. 하지만 이게 너무 원패턴이라 연재 중단에 위기에 처해 있었고 이에 토리시마 씨는 여기에 드라마를 집어넣을 것을 권합니다. 우선 잔인함의 수위를 낮춰 독자들의 부담을 줄였으며 주인공의 내면에 갈등을 추가했지요.
그 전까지 악을 망설임 없이 죽이던 주인공은 이후부터는 아무리 죽여도 악이 줄어들긴커녕 계속 불어나는 현실에 고뇌합니다. 오히려 악은 서로서로 모여서 세력을 이루게 되고 결국 주인공은 결혼식 때 그 악당들에게 살해당하는 최후를 맞지요. 앙케이트 10위권 밖에서 돌던 이 만화는 드라마가 추가되면서 3위권에 무사히 안착했으며 완결 후엔 올간지에 외전격 소편이 연재되는 등 히트작 반열에 당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화 세상에서 자신의 갈 길을 찾아낸 순간이었죠. 그리고 입사 후 1년이 지난 1977년 이후 전설로 남는 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회사원 도리야마 아키라는 23살이 될 때까지 만화를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만화가가 된 이유는 단순히 출퇴근하는 생활이 맞지 않아서였다고 하죠. 처음 생각한 것은 당시 최고 인기를 누리던 매거진이었지만 마감일을 맞출 수 없어 그쪽은 포기. 그 와중에 슈에이샤의 원래 0점 부상에 투고. 이 작품이 바로 수수께끼의 레인잭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 보면 서툴긴 하지만 잘 보면 당시 일본 만화엔 거의 없었던 헐리우드의 영화적 연출, 아니 헐리우드 영화적 분위기가 많이 피어나는 작품이었으며 다각도에 걸친 인물 묘사가 인상적인 작품이었죠. 이는 그가 만화를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그렸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의 영향이 많이 배인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 만화는 토리야마 씨가 좋아하는 작품인 스타워즈의 패러디였는데 공모전의 심사 규정에는 기존 저작권물의 패러디는 안 된다 라고 정확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만화는 심사 대상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하지만 될 놈들, 아니 될 사람은 되는 법. 이때 이 원고를 검토한 사람이 바로 토리시마 씨였습니다. 그는 이 만화를 본 후 토리야마 씨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한 후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에겐 재능이 있으니 우리 같이 만화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지만 그 과정은 일본 만화사의 길이 남을 잔혹한 과정이었습니다. 토리시마 씨는 토리야마 씨에게 뭐든 그려오려고 한 후 아니다 싶으면 바로 분쇄기에 갈아버렸습니다. 작가의 눈앞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로요. 요즘 같으면 소송 걸리겠죠? 토리시마 씨는 원고를 탈락시킬 때 보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1년간 500매의 원고가 보츠되었지만 노력 끝에 1978년 주간소년점프의 원더 아일랜드라는 단편으로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리야마 씨의 기대와는 달리 앙케이트 순위는 최하위. 하지만 토리시마 씨는 뭐든 그려오면 또 실어줄 테니 계속 그려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후부터는 두 사람의 토론이 시작됩니다. 서로 연구한 만화 연출, 컷 분할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후 1980년 불세출의 명작 닥터 슬럼프가 연재 시작되었죠. 원래 토리야마 씨가 제출한 원화는 동네 발명가인 노리마키 센베가 매번 발명에 실패하는 옴니버스였지만 토리시마 씨는 일개 발명품에 불과한 아라레에 더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레가 주인공인 코믹 활극을 제안하지요. 당시 토리야마 씨는 이 제안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특유의 성격 탓에 반박도 제대로 못했다는데요. 훗날 인터뷰에서 이 제안이 옳았다고 합니다. 토리시마 씨는 이미 연재된 뒤에 주인공을 바꾸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우선 각자의 의견에 따른 단편을 각각 연재해보고 앙케이트의 결과에 따라 방침을 정하자고 설득. 만약 3위 안에 들면 토리시마 씨의 제안대로 주인공을 바꾸기로 결정했죠. 이렇게 연재된 작품이 갸루영사 토마토. 사실상 닥터 슬럼프의 포맷을 그대로 따온 이 만화는 당당히 앙케이트 3위를 하여 결국 토리시마 씨의 제안대로 아라레가 주인공이 됩니다. 물론 초반 콘티가 4화 정도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센베가 주인공이었지만 5화부터는 아라레가 주인공이 되었고 실제로 아라레가 주인공이 된 후부터 인기가 폭등했다고 합니다. 이후 닥터 슬럼프는 권당 3회만 무치파라 치우는 대작이 되었고 토리야마 씨는 만화가 최초로 일본 납세자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 작가가 되지요. 그리고 소년 점프는 만화 시장, 아니 서브컬처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토리야마 씨가 연재 6개월 만에 그만두고 싶다고 한 거죠. 이유인즉 토리시마 씨는 원고가 조금만 이상하면 다시 그리게 했는데 개그만의 설계 방식상 한 부분을 고치면 개그의 기승전결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의 원고 한 편을 다시 그려야 했기 때문이죠. 회사 출근하기 싫어서 만화를 그렸더니 만화 때문에 과로로 쓰러질 판이었습니다. 토리시마 씨는 조건을 제시하죠. 닥터 슬럼프보다 더 재미있는 만화를 그려오면 그만둬도 좋다. 이후 토리야마 씨는 5일은 닥터 슬럼프, 2일은 파일럿 단편을 그려가며 열심히 버텼지만 파일럿 단편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죠. 그러나 세월이 한참 지난 연재 3년이 된 시점에서 그린 단편 작품 톤프의 대모험 기룡소년이 좋은 반응을 얻었고 차기작은 이 둘을 섞은 작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둘을 섞자는 건 토리야마 씨의 부인의 아이디어였다네요. 하지만 회사에선 난리가 났지요. 단순한 초인기작이 아니라 점프를 일본 만화계 중심에 세운 최고의 히트작을 인기 절정이 때 연재 종료시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토리시마 씨는 늘 말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편집부와 작가가 싸울 땐
땐 언제나 작가 편을 들자는 것이었죠. 다음 작품은 더 훌륭할 것이며 애니메이션화도 동시에 추진할 테니 안심하라 라면서 상층부를 설득했다네요. 하지만 새로운 만화의 기획도 쉽지 않았습니다. 토리야마 씨의 초안은 토리시마 씨에게 보츠당해버렸죠. 왜냐하면 서유기를 3장 법사마 여자로 바꿔서 그대로 그린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2고, 3고가 전부 보츠되어버렸죠. 이후 거의 1년간 여러가지 조정을 거치며 새로운 만화가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전설의 드래곤볼입니다. 드래곤볼은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앙케이트 하위권이었죠. 이는 처음에 방침만 잡은 다음에 토리야마 씨가 멋대로 그리게 한 결과였는데 2권 분량 즈음에서 클라이막스로 접어들어도 인기가 올라가지 않자 편집부는 연재 종료를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정작 토리시마 씨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닥터 슬럼프 종료 때 방송사와 차기작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합의를 했기 때문이죠. 남의 시청률 1위 프로그램을 닫게 했으면 그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토리시마 씨는 이 작품을 배틀물로 바꿀 것을 권했죠. 모험에 등장하는 위협을 새로운 마을, 사건이 아니라 강력한 적으로 명확하게 하면 어린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이 바로 3권부터 시작되는 천하제일 무도의 편. 이때부터 만화 인기가 치솟아 장기 연재가 결정되고 레드리본군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토리야마 씨와 토리시마 씨는 사적으로도 친한 사이가 되었고 일본 내에선 토리야마 씨가 한번 거절한 일도 토리시마 씨가 부탁하면 된다고 할 정도죠. 심지어 드래곤볼의 연재를 마친 후 당분간 쉬고 싶다고 했을 때도 V점프 관련 일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줬다고 합니다. 단 이 둘이 끝까지 맞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앞서 말했듯 토리시마 씨는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소년 썬데이풍의 러브 코미디였던 반면 토리야마 씨는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연애 관련 묘사였다고 합니다. 드래곤볼에서도 연애 이야기는 다 빠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러브 코미디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1980년 그는 토리야마 씨만이 아니라 전형 소년의 작가 카츠라 마사카즈 씨도 데뷔시켰죠. 당시 카츠라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인 특출 SF물 츠바사로 데뷔하려고 했으나 토리시마 씨는 카츠라 씨는 누구보다 여성을 아름답게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러브 코미디를 제안하였고 결국 그는 러브 코미디로 첫 데뷔를 합니다. 그가 남긴 최고의 명작이 전형소녀 아이즈였으니 탁월한 전력이었죠. 본인은 그러기 싫어했지만요. 대신 토리시마 씨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약 러브 코미디를 히트한다면 원하는 작품을 그리게 해주겠다. 이후 카츠라 씨는 초창기 작품인 츠바사를 수정한 윙맨을 연재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수의 마니아층을 얻는 데 그쳤고 러브 코미디와 SF 특차를 번갈아 그리다가 결국 전형소녀로 미소녀 러브 코미디의 새 역사를 쓰게 되지만 이것은 1989년의 이야기. 그동안 토리시마 씨에겐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다 유키노부는 1982년 지인인 후쿠시마 야스히로와 함께 에닉스를 창업합니다. 당시 사원 3명이었던 초라는 회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회사가 발매할 게임이었고 이 소프트를 확보하기 위해 공모전을 열지만 회사 규모가 작은 데다 홍보가 잘 안돼서 응모자는 좀처럼 모이지 않았죠. 당시에 인터넷이 없어서 방송, 언론, 출판 외엔 홍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다 씨는 출판사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문의했는데 이때 슈에이사를 방문한 치다 씨를 만난 사람이 바로 토리시마 씨였습니다. 치다 씨의 얘기를 들은 토리시마 씨는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독점으로 진행하게 해준다면 소년점프에서 협찬해주겠다고 말이죠. 왜 토리시마 씨는 3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에 관심을 가진 걸까요? 당시 점프 편집부는 점프 등에 주기적으로 게임 특집을 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전문지에 밀려 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었죠. 담당인 토리시마 씨는 게임 전문지를 능가할 만한 특별한 기획을 찾고 있었는데 이때 마침 애닉스의 제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토리시마 씨는 이 공모전을 바탕으로 새 기획을 만들죠. 게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게임 회사 내부에 들어가서 직접 취재한다는 기획이었습니다. 이때 콘테스트 우승자는 장기 기사인 모리타 카츠로가 만든 모리타 장기란 게임이었는데 그런데 사실 모리타 씨는 콘테스트가 흥행해야 기획이 살아날 거라고 판단한 토리시마 씨가 보낸 일종의 자객 응모자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어진 사건이 이외의 인연으로 발전합니다. 토리시마 씨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살리는 법을 잘 찾는 사람이라 당시 게임 코너에 글을 쓰던 대학생 프리랜서 라이터에게 입버릇처럼 말했죠. 너는 게임 글을 쓰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게 좋겠다. 그 프리랜서 라이터가 바로 호리 유지, 일본의 국민 RPG 드래곤 퀘스트를 만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토리시마 씨는 애니스가 개최한 게임 콘테스트의 취재를 호리 씨에게 맡깁니다.
그때 취재 참고를 하면서 콘테스트에 응모용지를 줬다는데 취재를 하던 호리 씨는 뭔가에 홀린 듯 자기가 직접 콘테스트에 응모하는 기행을 저지르죠. 이 게임이 바로 러브매치 테니스였습니다. 이후 수상자들은 애닉스의 지원을 받아 여러 형태의 게임을 만드는데 이때 위저드리의 팬이기도 했던 호리 씨가 애닉스만의 위저드리를 기획하게 됩니다. 문제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토리시마 씨가 치다 실업도 사정을 듣고 인기 작가 도리야마 씨를 소개시켜주죠. 당시 닥터 슬럼프 연재하느라 말도 안 되게 바빴던 토리야마 씨를요. 드래곤 퀘스트 탄생 비화는 다루려면 이야기가 길어지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 토리시마 씨의 여러가지 지원, 여러가지 기획은 드래곤 퀘스트의 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죠. 혹자는 소년 점프의 전방위적 홍보가 없었다면 드래곤 퀘스트가 더 늦게 떴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당시 일본에서 소년 점프, 슈에이사의 영향력은 독보적이었죠. 파이널 판타지도 비슷한 사정이 있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편과 2편은 그다지 잘 팔리지 않았죠. 그래서 스퀘어는 3편의 선전에 공을 들이고자 했고 파이널 판타지의 아버지인 사카구치 히로노부 씨는 선전을 위해 1989년 소년 점프 편집부에 방문합니다. 이때 사카구치 씨가 만난 사람이 바로 토리시마 씨였죠. 하지만 사카구치 씨는 나중에 말하길 토리시마 씨의 첫인상은 안 좋았다고 하네요. 다짜고짜 비평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 회사에 돌아가서 분에 못 이겨 회의 내용을 공유했는데 이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는 건 맞지만 토리시마 씨의 지적도 맞다고 생각했다네요. 파이널 판타지 1편부터 3편까지는 주인공 캐릭터에게 별도의 개성, 서사가 없었습니다. 퀘스트를 클리어하기 위한 직업을 익히기 위한 플레이어의 페르소나에 불과했죠. 토리시마 씨는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만으로 영화와 같은 게임을 만들 수는 없다. 주인공도 자신의 서사를 가져야 하며 그 서사가 매력적이어야 비로소 영화가 된다 라고 말이죠. 토리시마 씨는 영화와 같은 게임을 만들겠다는 사카구치 씨의 말을 듣고 정확한 조언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파이널 판타지 4는 전편들과는 달리 시나리오가 유난히 강조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히 심혈을 기울인 캐릭터가 바로 카인과 리디아였다고 합니다. 1985년 소년 점프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심에 토리시마 씨가 있었음은 틀림없죠. 그는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후 장점을 최대화하여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철저한 탓인지 단점을 말하는 데는 가차없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반대급부가 토리시마 씨를 당황하게 만들죠. 1982년경 인기 절정을 달리던 닥터 슬럼프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하여 닥터 마시리토. 이름을 거꾸로 읽으면 토리시마. 그는 노리마키 센베의 라이벌로 등장하는 천재 매드 사이언티스트인데요. 처음에 토리야마 씨가 기획한 캐릭터는 평범한 과학자 캐릭터였지만 토리시마 씨는 임팩트가 약하다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왕 악역을 만드는 김에 정말 짜증나는 인간을 생각하고 디자인해봐라. 이후 토리야마 씨는 정말 드물게도 원고 마감 전까지 아무것도 안 가져오다가 잡지 편집 마감 직전에서야 겨우 원고를 가져오는데요. 이 원고에 닥터 마시리토가 떡하니 그려져 있던 것이죠. 누가 봐도 토리시마 씨와 비슷하게 생긴 이 캐릭터, 라이벌 캐릭터가 여러 차례 거부당하자 열받은 토리야마 씨가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고 만든 캐릭터입니다. 토리시마 씨는 당연히 크게 화를 냈지만 원고를 넘기지 않으면 발매에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원고를 치렀다는데요. 토리시마 씨에겐 참으로 안타깝게도 닥터 마시리토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사내 평판도 좋았고 당시 편집장도 아주 좋아했고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죠. 정말 제대로 된 편집자라면 이 정도의 인기 캐릭터를 뺄 수는 없겠죠. 이후 마시리토는 점점 등장 횟수를 늘려가게 되고 토리야마 씨는 아예 작정하고 토리시마 아니 마시리토를 놀려먹게 됩니다. 이후 토리시마 씨는 회사 내는 물론 편집장 나아가 임원들에게 마시리토라 불리는 신세가 되지요. 이에 진절머리가 난 토리시마 씨는 앞으로 머리를 다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가들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토리야마 씨는 차기작인 드래곤볼에서 모든 독자가 다 싫어할 만한 하지만 누가 봐도 강력해 보이는 악당을 그려오라는 토리시마 씨의 조언을 듣고 피콜로 대마왕을 떡하니 제출해버리지요. 토리시마 씨가 드래곤 퀘스트에 홍보를 하면서 같이 기획한 만화 다이의 대모모 작가 산조 리쿠 씨는 정말 훌륭한 스승이지만 성격이 베베 꼬인 얄미운 캐릭터를 그려오란 말에 저 개인적으로는 작품의 진주인공이라 생각하는 포프의 스승인 마드리프를 그려오지요. 단 성격은 안 좋지만 정말 중요한 캐릭터인데다 능력 있는 참 스승으로 묘사되는 걸로 볼 때 산조 씨는 그렇게 갈굼당하면서도 토리시마 씨를 좋게 본 듯합니다. 이 외에도 수모는 계속되죠. 그리고 나는 외도맨이 된다 란 작품에서는 새로운 만화 담당자로 아예 마시리토가 등장하지요. 그 특유의 말버릇도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만화는 초창기에 연재 중단이 거론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는데 토리시마 씨가 담당을 맡아 인기 만화의 궤도로 올려
돌려놓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만화에서는 놀림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무섭지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잘 나가는 파출소의 아키모토 오사무는 아예 단골로 놀러먹습니다. 그는 점프 최장기 만화 연재 기록을 세운 사람이라 만화 경력은 토리시마 씨보다 선배이기도 하지요. 그의 만화에서 토리시마 씨는 좋은 역할로 출연하기도 하지만 그가 직접 추진한 게임 페미콤 점프 영웅열전이 떨이 판매하게 되는 것을 개그 소재로 쓰는 등 놀려먹을 때는 정말 확실히 놀려먹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만화가는 정말 성실한 보살 같은 사람이라 여기는 잘 나가는 파출소가 76년부터 2016년까지 50년간 연재되는 동안 단 한 번의 휴재는커녕 마감 펑크도 일어난 적이 없으며 작업 스케줄도 엄격하여 만화가 연재되는 50년간 그의 어시스턴트들은 단 한 번도 잔업, 철야, 주말 출근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예 화실을 법인회사로 등록하여 어시들의 고용보험을 들어주는 당시엔 드문 천사 같은 행동으로도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유독 토리시마 씨를 짓궂게 놀려먹기로 아주 유명했다고 하죠. 이후 토리시마 씨에 대한 원한을 그림으로 푸는 것은 작가들의 전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더 엄청나게 출세해버리거든요. 이후 토리시마 씨는 우수한 편집자로서 여러가지 작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6년 그 공적을 인정받아 소년점프의 6대 편집장으로 취임하게 되지요. 저는 위인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 편집한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위인의 좋은 점만 부각시킨 후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토리시마 씨의 삶은 무슨 위인전 같습니다. 중견 만화 잡지를 최고의 만화 잡지로 키운 만화가를 발굴해냈더니 일본 RPG 게임의 양대 산맥인 드래곤 퀘스트와 파이널 판타지의 탄생, 발전에도 관여했다니 약간 어이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시점을 바꿔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의 삶은 마냥 탄탄대로였던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그의 못지않은 고뇌, 실패도 있었죠. 그가 집중한 것은 소년점프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작품의 발굴만이 아니라 소년점프의 브랜드를 살릴 원소스 멀티유즈, 점프 만화를 다양하게 살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에도 있었죠. 즉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등의 파생 상품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는 잘 풀리면 히트작이 나오지 않아 생활이 곤란한 작가들에게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수입을 안겨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의 시발주자가 게임 드래곤 퀘스트를 바탕으로 만든 대히트작 드래곤 퀘스트 다이의 대몸이었으며 나중에는 반대로 만화를 바탕으로 게임화를 추진 슈에이샤와 코나미의 밥줄인 유희왕 시리즈를 직접 발굴하고 기획한 것도 모자라 유희왕의 카드게임과 원소스 멀티유즈를 직접 진행하기도 했으며 점프를 이끌 차세대 작가, 원피스의 오다에이치로, 나루토의 키시모토 마사시를 발굴, 전담 편집자를 붙여준 것도 바로 그라고 합니다. 단 나루토를 굉장히 고평가하는 반면 원피스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의 지론인 작가와 편집부가 싸우게 되면 작가 편을 들어라를 지켜 담당 편집자의 의견을 존중, 연재를 허가해줬다네요. 이때 오다 씨는 자신의 만화를 저평가하는 토리시마 씨에게 만약 자기가 1위를 하면 사람들 앞에서 야흥, 즉 사람들 앞에서 깨갱이라고 외쳐달라고 부탁했다는데요. 원피스는 실제로 부동의 1위이자 점프의 최고 밥줄이 되었고 이에 토리시마 씨는 송년회 때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요청한 사람이나 들어준 사람이나 참 대단하죠. 1996년 점프의 3대 만화 드래곤볼, 슬램덩크, 유백스의 연재가 끝나면서 점프의 판매량은 서서히 감소해갑니다. 물론 히트작이 계속 나와주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일본이 한창 고도 성장하던 시기에는 우정, 노력, 승리라는 키워드가 사람들을 불타게 했지만 거품 경제 붕괴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런 키워드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점프에게는 새로운 길이 필요했으며 이는 편집장인 토리시마 씨의 역할이기도 했지요. 2000년대 초 소년 점프의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토리시마 씨는 기존의 우정, 노력, 승리라는 노선에서 탈피한 새로운 만화를 기획합니다. 이후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실을 맺는데요. 그림은 정말 멋지게 그리는데 스토리는 못짜는 작가인 오바타 타케시와 반대로 스토리는 정말 잘 쓰는데 그림은 파멸적으로 못 그리는 오바 추구미와 팀을 짠 것이죠. 이렇게 토리시마 씨가 프로듀스한 작품이 2004년에 나온 데스노트이며 이후 그들은 소년점프 편집부를 모델로 한 바쿠만, 선사들의 배틀을 그린 플래티넘 앤드로 계속 공동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요. 이후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10년에는 슈에이샤의 전무이사까지 올라갔다가 2015년 슈에이샤에서 하쿠센샤로 옮기게 됩니다. 잘린 건 아닙니다. 슈에이샤나 하쿠센샤나 둘 다 히토츠바시 그룹 산하의 출판사이므로 그동안의 공적을 기려 계열사의 사장으로 앉힌 것이죠.
이때 그는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작가 베르세르크의 작가 미우라 켄토레 씨와 만나서 오랜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만화 내용으로 볼 때 아마 사카구치 씨와 비슷한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리시마 씨가 지적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리피스의 타락이 너무 갑작스럽다. 그는 나가이코와의 대담에서도 데빌만에서 아키라의 타락이 급작스럽다고 한 적이 있죠. 그리피스는 데빌만의 아키라의 오마주이기도 했기에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죠. 둘째, 대사가 너무 많다. 미우라 씨의 그림은 그 자체만으로 설득력이 있는데 이를 너무 대사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니 대사는 5분의 1 정도면 충분하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대담을 그린 만화를 잘 읽어보면 미우라 씨가 성격이 워낙 좋았기에 망정이지 결코 유편자리가 아니었으나 이 베르세르크를 보면 이 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베르세르크는 대사를 줄이고 압도적인 화력을 강조하는 노선으로 방향이 살짝 바뀝니다. 그리고 그리피스가 자신의 속을 약간씩 드러내게 되었지요. 이렇게 뭐든 다 성공하는 것 같은 토리시마 씨.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먹고 사는 법. 당연히 그에게도 실패는 있었습니다. 그는 미디어 믹스, 원소스 멀티유즈의 관리도 직접 총괄했습니다. 점프의 만화를 게임화, 애니메이션화, 캐릭터 상품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말이죠. 하지만 이게 마냥 잘 풀리지만은 않았습니다. 우선 애니메이션부터 사고가 터졌죠. 초창기 그는 도에이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제작 전권을 넘기고 차후 감수하는 역할만 합니다. 하지만 드래곤볼에서 애니메이션의 분량이 만화의 연재분을 따라잡자 기 모으는 것만 한 편 내내 방영하면서 시간을 때우기 시작했고 이에 토리시마 씨는 화를 내면서 프로젝트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후 생각을 바꾸어 만화의 네임을 극비로 보내고 이 네임을 바탕으로 사전 제작하는 형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만화가의 개성을 크게 타기 때문에 슬램덩크의 이노우의 다케이코처럼 계속 편집부와 싸우는 작가에겐 쓸 수가 없었죠. 네임이 늦게 나오니까요. 슬램덩크 TV판 애니메이션의 낮은 퀄리티의 원인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게임 쪽에서도 뼈아픈 실패가 있었죠. 1989년 소년점프의 매출은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드래곤볼만이 아니라 시티 헌터 등 여러 명작이 줄지어 히트했지요. 이때 드래곤볼의 TV 애니메이션의 스폰서는 반다이였는데요. 유독 반다이가 만든 게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반다이는 게임을 만든다기보다는 판권을 바탕으로 게임을 찍어내는 회사였기 때문이죠. 스폰서를 시작한 1985년 첫 작품인 근육맨이 판매량은 좋았지만 퀄리티가 영 아니더니 1986년에 나온 드래곤볼 신룡의 수수께끼, 1988년에 나온 드래곤볼 대마왕 부활이 최악의 게임성으로 악평을 받았으며 급기야 1989년에 사고가 터져버리죠. 반다이의 하시모토 신지 씨는 토리시마 씨에게 점프의 홍보를 겸한 게임, 점프 캐릭터가 총 출연하는 RPG 게임인 페미콤 점프 영웅열전을 제안합니다. 문제는 당시 반다이는 회당 수천만 엔에 달하는 드래곤볼의 광고료를 감당하지 못해 스폰서를 하차한다고 통보한 직후였지요. 토리시마 씨는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말은 스폰서에게 하차하시는 분들에게 신세를 지는 것은 미안하다였지만 속마음을 풀이하자면 스폰서는 철수하면서 이런 걸 요청하다니 너무 뻔뻔하지 않느냐는 뜻이었죠. 하시모토 씨는 회사에 이 상황을 보고했고 이에 놀란 반다이는 불과 일주일 만에 스폰서 철수를 철회, 다시 스폰서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 기획을 통과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소년점프와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다면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영적 판단, 마케팅적 판단이었죠. 반다이가 다시 스폰서로 돌아오자 토리시마 씨는 회사를 설득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인기작을 연재하는 작가는 물론 히트작이 안 나와서 고생하는 만화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라면서요. 게임이 히트하면 그만큼 단행본이 팔릴 거란 계산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결과물이 발매 1개월 만에 500엔에 팔릴 정도로 최악의 결과물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는 이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2편인 페미콤 점프2 최강의 7인은 직접 주도하여 기획합니다. 제작은 토세에서 춘소프트로 교체, 기획 및 감수는 당시 일본 최고의 RPG 게임 제작자인 호리 유지에게 부탁을 했죠. 호리 씨는 전작과는 달리 7작품만을 선정하여 스토리가 확실한 드라마를 만든 후 나머지 점프 캐릭터는 NPC로만 등장하는 안을 제시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 게임은 상당히 할만한 수작 RPG로 나와 토리시마 씨는 겨우 체면치를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게임에 등장한 7만화들은 거의 동시 연재했으며 만화책 판매 순위 상위를 싹쓸이하는 작품이었으니 당시 점프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여하튼 게임 쪽에선 실패가 많았던 토리시마. 그러나 이후 그는 자신의 첫 기획 드래곤 퀘스트에 버금가는 성공을 거두죠.
1993년 슈에이샤의 게임 전문지 V.의 편집장이 된 그는 본격적인 신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토리야마 아키라, 호리 유지, 그리고 사카구치 히로노부. 자신이 성심성의껏 대하면서 일했던 인맥을 바탕으로 한 초호화 RPG 크로노 트리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플레이스테이션, 세가 세턴의 기세가 엄청났음에도 주목받던 이 게임은 발매된 지 20년이 넘은 지금에도 시대를 풍미하는 명작으로 남아있죠. 이 게임은 만화 편집자가 게임을 프로듀스한 정말 드문 사례이며 그 중에서 성공한 정말 드문 사례라고 하지만 이후 토리시마 씨는 슈에이샤의 편집장이 되면서 게임과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 커리어를 염두에 둔 포석이겠죠. 게임과인 그에겐 약간 아쉬운 일이겠지만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사업은 활발히 추진하죠. 1996년에는 인기 만화 유희왕의 게임 중심 미디어 믹스를 직접 추진하여 대성공을 거둡니다. 유희왕은 이때 프로젝트에 관여한 코나미의 핵심 밥줄이 되어버렸죠. 참고로 페미컴으로 나온 드래곤볼 게임은 1편과 2편은 퀄리티가 영 아니었지만 갑자기 3편부터 퀄리티가 급상승하더니 드래곤볼 Z부터는 쓸만한 게임이 되고 Z2는 명작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2편의 처참한 퀄리티 그리고 3편도 대충 제작되는 현황을 보고 이런 걸 해적판이라고 한다 라고 격노하면서 이대로 진행하면 발매 중지시켜버린다고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반다이는 이미 억 단위의 이익이 보장된 프로젝트인데 이러면 수익에 피해가 간다면서 토리시마 씨에게 매달렸지만 토리시마 씨는 딱 잘라 말합니다. 토리야마 씨의 연수입을 아느냐? 즉 이런 게임이 벌어들이는 돈은 드래곤볼의 브랜드에 의하면 세 발의 피, 한 번만 더 드래곤볼의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키는 이런 졸작을 내면 엎어버린다고 압박을 한 것이죠. 훗날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를 토리시마 씨에게 하자 그는 브랜드 가치의 손상도 큰일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엉망인건 게임인데 항의 전화는 슈에이사로 온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다 라고 말합니다. 화가 날만도 하네요. 2018년 그는 샤쿠센샤 대표이사 회장, 즉 셀러리맨의 정점인 최고 임원까지 올라갔지만 2021년 70세가 되자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젠 나이가 들어 힘들다는 이유라네요. 토리시마 씨는 일본 만화계의 전설이라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성공만 한 것은 아니죠. 자신이 발굴한 작가의 작품 원피스의 진가를 못 알아봤으며 게임 쪽에서 실수가 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실패를 흡수하며 성장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약간은 올드했기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는 깐깐하게 굴고 모질게 굴긴 했어도 그만큼 얻어갈 수 있게 해주었고 그 사람들도 그만큼 얻어갔음을 알고 또 도와줬기에 일본 서브컬처계의 전설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하나만으로도 토리시마 씨의 삶에서는 분명히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